애널리스트님께서는 글로벌과 한국에서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좋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비만에서는 국내에서 강미하고. 좋게 보고 있고요. 항상 연초되면 뭐 JP인가요? 어디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헬스케어 쪽이 뜨겁다고 하던데. 네, 뭐 연초에 이제 1월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에서 뭐 빅파마라던가 아니면은 많은 바이오텍들 다 들어와서 사실 뭐 미팅적인 성격이라던가 자기들의 이제 뭐 연간 뭐 가이던스, 목표 아니면 성과들 이런 것들 좀 공유하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만날 일 없는 릴리 사장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미팅들 이런 것들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연초에 좀 그런 관심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시장 일단 점검부터 해주신다면 이 섹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편인가요? 작년 뭐 올해 해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분위기는 사실 좋았던 것 같고요.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 돌아서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동안 이제 조금 안 좋았었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뭐 ABL 바이오라던가 뭐 올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연초부터 해서 뭐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의 뭐 일라일리딜 아니면 오스코텍에서 사노피 라이센스 아웃까지 하면서 기술 이전들 계속 조금 이어지면서 뭐 분위기는 사실 좀 지금까지는 계속 좀 좋은 편으로 지금까지는 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나요? 성과를 이제 이뤘던 기업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이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그냥 주가 당으로 사실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점차 그런 기대 심리로 올랐던 것들은 결국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지 그 주가들이 결국은 이제 온전히 나의 주가가 약간 되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옥석가리가 좀 더 강하게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유망한 이제 뭐 부분들 질환적으로나 아니면 모달리티적으로 유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그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최근 뭐 3, 4년간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건 여전히 뭐 다이어트, 이제 비만 치료제 뭐 더 확장돼서 뭐 당뇨라던가 아니면 메쉬, 뭐 골관절염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 뭐 다이어트 약 기준으로 이제 확장된 질환들에 대한 관심도 높게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은 수요들 보여주면서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것도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뭐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 많이 받고 있는 ADC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들 많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면역항암제 키투르다 대비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던 이보네시맙이라든가 아니면 BNT327 같은 이중항체 약물들이 이제 뭐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주목받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신계 질환 쪽 같은 경우도 비평화될 관심들 많이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올해 ABL 바이오가 2건의 이제 빅딜들 해가면서 국내에서도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제일 뜨거운 제약 바이오 주식하면 가장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 그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기업 중에 뭐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사 중에서 올해 뭐 제 기억에 가장 좋았던 거는 한미약품이 잘 좋았던 것 같은데, 다들 뭐 이제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뭐 GLP-1 관련된 약물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는데 결국 한 걸 보면은 다 이제 뇌로 약물 전달하는 기술들, 뇌나 뭐 신경계 관련된 질환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게 있는 부분들이 뭐 국내에서 이제 가장 관심 높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좀 어떤 것들이 글로벌에서도 비슷하게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는 계속 뭐 특히 화이자나 아니면은 뭐 로슈 같은 기업들, 뭐 릴리 노보를 제외하고도 많은 관심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신계 질환 쪽 같은 경우도 인트라셀룰러 같은 J&J가 이제 인수한 딜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신경계 질환 쪽으로도 이제 많은 좀 시도들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그리고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은 빅파마들이 놓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는 항암제 분야들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쪽에서는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 쪽도 최근에 다시 조금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비만 치료제 섹터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은데, 그러면 지금의 바이오 랠리가 좀 실적에 기반한 건전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몇몇 기업들은 이제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가면서 뭐 다른 섹터에서 얘기하는 이제 금전적인 매출과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 성과라던가 뭐 계약적인 성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다이어트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건 결국은 이 비만
비만 환자들이 우리가 뭐 다들 주변에서도 살 빼고 싶다, 뭐 다이어트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쓰실 거다라는 기대감들, 비만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만성 질환들까지도 시장에 대한 확대 영역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아직은 먼저 앞서가는 좀 단계에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관해서 그럼 좀 더 여쭤보면 체중 감량 수치 경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또 분석이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빠지는가 보다 어떤 성분이 빠지는가가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된 이유인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GLP-1 기판 치료제에 대해 높은 감량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시장의 관심이 제지방 감소율 차이로 옮겨가고 있는 배경은 좀 뭘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근육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물들을 뭐 GLP-1 약물들 특히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초창기에 뭐 GLP-1 약물로 다이어트로 첫 번째 이제 출시됐던 뭐 삭센다 같은 경우는 10%가 좀 안 되는 수준 이제 감량치들 10% 내외 정도를 보여줬던 것 같고, 위고비는 한 뭐 15%에서 20% 사이대 정도 감량치에 좀 도달했고, 뭐 지금 이제 가장 잘 팔리고 있다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한 20% 넘는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릴리의 좀 차세대 다이어트 약인 뭐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20% 후반 가까운 감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뭐 릴리, 노보 같은 이제 선두주자들 아니면 그걸 뒤쫓는 많은 기업들도 결국은 더 많은 체중 감량들을 목표하는 것들이 이제 아예 그만뒀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주요 포커스가 아니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빼고 싶은 체중의 이제 수준들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 사실 50% 가까운 체중 감량들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120kg 되시는 분들도 반 빼면은 60kg밖에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반 빼면 저는 뭐 거의 40kg, 50kg밖에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이고, 대부분 이제 많이 뚱뚱하시다고 하는 뭐 고도비만, 뭐 BMI만 30 넘어가시는 35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봐도 한 30% 정도 내외 정도 빼면은 사실은 꽤 괜찮은 이제 체중 수치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량치를 더 높이는 게 크게 중요해지는 부분들은 뭐 특수한 이제 뭐 200kg, 300kg 되시는 그런 뭐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시는 그런 분들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은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점들을 내세우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 GLP-1 약물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식사량 자체가 주는 것들이 살이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제 방법인데, 우리가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그분들 이제 막 닭가슴살 같은 거 잘 챙겨 드시잖아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데 이제 막 근손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걸르고 하시면 막 근손실 온다는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결국 식사를 이제 양이 줄어들고 그거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근육을 없애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우리 몸에서 이제 기초대사량을 많이 높게 차지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을 줄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GLP-1 약물로 살을 빼고 나서, 그러니까 근육도 줄고 지방도 다 줄을 건데,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약물을 끊었을 때 우리가 식사량이 옛날만큼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약물을 할 때보다는 다시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먹는 것들이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뭐 기초대사량하고 식사량하고 대충 맞았으니까 살이 뭐 덜 찌거나 안 찌거나 유지가 됐을 건데, 이제 먹는 양은 좀 많이 늘어났고 기초대사량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줄어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체중은 다시 더 빨리 찌고, 때로는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도 더 찌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근육량을 지키는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 근육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특히 뭐 60대, 70대 넘어가는 이제 고령 인구에서는 사실 근육량이 적을수록 사망에 대한 위험들도 높아지는 좀 특성들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약을 예뻐지고 뭐 잘생겨지고 이렇게 외적인 것들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목표는 사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들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고령에 뚱뚱하신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약물을 써서 살이 빠지면서 얻게 되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점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근육량이 또 그만큼 줄면서 얻게 되는 리스크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근육량이 뭐 안 줄면 더 좋겠지만 덜 주는 약물들 같은 경우가 고령 인구에서 훨씬 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르, 레타, 어쨌든 뭔가 효능이 더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다른 요소들도 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확실히 근데 효능이 더 좋아지는 약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체중 감량이 50%가 목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이면 내가 먹는 기간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점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근육 얘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건 이제 사람마다 그러니까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 4개월 있다 결혼하시는 뭐 신부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살을 빼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최종적으로 덜 빠지더라도 짧게 빠진 약물들이 조금 더 그분들한테는 맞는 약물일 거고, 아니면은 또 부작용 당연히 계속 중요한 부분들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들이 점차 이제 어떤 한 약물이 독주를 한다기보다, 지금 이제 뭐 제품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다 비슷한 좀 특성들에서 좀 더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점차적으로 뭐 이제 얼마 전에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약 허가받은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맞는 약물들로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수요자들에 대한 특성들이 다 좀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은 무슨 약이 제일 많이 팔려요? 지금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잘 팔리고 있긴 한데 일단 미국 가장 이제 뭐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미국 기준으로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가장 이제 잘 팔리고 있고요. 마운자로 감량치가 높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뭐 임상 결과들 보면은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위고비는 지방하고 근육이 빠지는 게 한 6대4 뭐 반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상 뭐 마운자로는 한 60-70%는 지방, 30% 정도는 근육이 빠지면서 어떻게 근육 보존적인 측면에서도 마운자로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보고서에서 2026년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핵심 키워드 시장 분할을 꼽았는데 말씀하신 환자의 특성이나 그러면 동반 질환에 따라 치료제 선택이 어떻게 좀 세분화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드린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냥 과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중을 엄청 많이 빼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부작용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감당을 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조금 더 해도 참고 하실 확률이 높은데 이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훨씬 약할 거고 두 번째는 편의성 되게 중요하시겠죠. 그분들은 뭐 그 정도가 사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또 빨리 빼는 것도 좀 중요한 측면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또 반대쪽에 있으시다고 할 수 있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 결국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감 있게 많이 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뭐 주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는 비만 환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이런 약간 동반 질환들 뭐 한 개,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약 때 뭐 특히 위고비나 그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가장 앞서 나간 약물들이다 보니까 그런 임상 결과들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이들 제일 많이 발표한 것도 이제 심혈관계 질환들 그런 사망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질병 위험들을 낮추는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장기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확보가 된 약물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된 라벨에 이제 써 있는 제품이고 반대로 마운자로는 이제 뭐 대조군이었던 트루리스트 대비해서 열등하진 않다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만 환자인데 뭐 심혈관 질환들을 동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처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위고비를 오히려 덜 빠지더라도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부차적인 이점들도 점차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구약도 얘기해 주셨는데 주사 제형이 이제 주도하던 시장에서 먹는 약 경구약 비만 치료제 상업화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런 복용 편의성은 시장 점유율에 어떤 좀 변화를 일으킬까요? 지금은 사실 뭐 다이어트 약, GLP-1 말고 예전에 뭐 암페타민 같은 것들을 먹는 약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주류가 된 GLP-1 기준으로는 다 주사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제형적인 뭐 이렇게 선택지는 하는 없었어요. 뭐 하루짜리를 쓸지 뭐 위클리를 쓸지 요거에 대한 선택지 정도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주사냐 먹는 거에 대한 선택지는 없었는데 뭐 내년 초부터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런칭을 하면서 시장에 등장을 할 거고 그런 경구 제형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 좀 변화로 보는 거는 지금 주사제를 뭐 다이어트를 엄청 하고 싶은데 주사를 썩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구제로 바꿀 만한 충분한 유인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좀 찾아본 바로는 미국 성인 기준으로 한 20-30% 정도가 주사에 대한 좀 공포증, 바늘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사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아마 다이어트 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주사까지 맞으면서 쓰고 싶진 않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시장의 수요자들은 아니지만 먹는 약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분들은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로 조금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일부는 지금 주사제 시장에 조금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환자 수요들을 좀 창출하는 것들이 경구용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서 뭐 내년부터 경구용 시장들 본격적으로 이제 뭐 릴리의 오포글리프론과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출시하고 나서부터 이제 빈만나 시장에 조금 도드라진 성장 보이는 거는 경구용 시장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GLP-1 기전에 반응이 없는 한 약 20%의 환자들을 위해 신규 기전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기존 치료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GLP-1, 그러니까 로슈가 최근에 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GLP-1 약물들 써도 충분히 체중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거의 안 빠지거나 이제 반응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뭐 20% 전후 정도 된다라고 뭐 로슈는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GLP-1 다이어트 약 쓰셔도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GLP-1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GLP-1이 아닌 기전들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이제 상업화에 가까운 기전은 아마 아밀린 어니스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바가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뭐 시장에 등장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GLP-1을 좀 보완한다라던가 아니면 GLP-1과 어떻게 보면 경쟁도
하기도 하는 조금 새로운 기전으로는 아밀린이 가장 조금 빠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육 보존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연구도 활발한데, 근육량 보존이 비만 치료제의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량을 어떻게 어떤 것들이 빠지냐가 중요해지고, 이제 기존의 뭐 마운자로도 그렇고 위고비도 그렇고 근육이 덜 빠지고 더 빠지고 뭐 비중의 차이들은 있지만 근육이 안 빠지진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접근 방법 중에 그런 신규 기전 같은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예 근육량을 늘려주는 약물들을 같이 하면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를 뭐 막아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하시면 가장 꿈같이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지방만 줄고 근육은 막 늘어나고 해서 엄청나게 막 몸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물로 좀 구현하고 싶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가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릴리가 2, 3년 전에 뭐 바이오텍 인수통해서 확보했던 뭐 비마그루맙이라던가, 아니면 리제네론이 개발하고 있는 뭐 트레보그루맙 같은 약물들이 실제로 올해 중순쯤에 이제 데이터들 공개했었는데, 그 릴리 약물이나 노보노디스크 약물들과 병용했을 때 실제로 근육 감소가 그냥 그 다이어트 약만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준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병용으로 가는 방향도 충분히 여전히 좀 유효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그리세마 임상 결과에서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이 체중 감소율은 높이면서 제지방 감소 비중은 줄였다는 점은 시장에 어떤 걸 시사한 걸까요? 그러니까 GLP-1 단독보다 오히려 GLP-1과 용량을 계속 올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GLP-1의 어떤 적정한 용량과 다른 기전 뭐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 아밀린 이제 어고니스트 썼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병용하는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뭐 체중 감량을 더 올려준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감량의 질 자체를 좀 더 좋게 해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다 보니까 GLP-1 기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글로벌리하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GLP-1이 아닌 기전들, 특히 뭐 아밀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되는 기전들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기전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 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올해 뭐 로슈 같은 경우도 질랜드 파마라고 하는 덴마크 기업의 아밀린 약물들 도입하는 계약들 좀 크게 체결하면서 확보한 부분들도 있고, 뭐 릴리 같은 경우도 아밀린 개발하고 있고요. 근육 보존 목적이 그리고 병용요법이 상업화된 경우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객단가나 치료 기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간 자체는 오히려 이제 근육을 사실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은 사실 뭐 GLP-1 약물들 사실 정해진 치료 기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사실 계속 쓰는 게 맞을 건데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근육량만 줄고 충분히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목표한 체중 감량 수준까지 감량을 하고 나서 약물을 끊는 것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 약물들과의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물을 2개 이상 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약물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객단가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 상당수가 또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혈관 위험 감소 같은 추가적인 이익 확보 여부가 치료제 간의 서열을 결정짓는 결정적으로 좀 잣대도 될 수 있는 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고 나쁘고 약간 1위, 2위 뭐 이런 거를 좀 결정짓는다기보다는 결국은 이런 이점이 있는 것들이 그런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들에서는 더 우선될 수는 있겠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CV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위고비는 이미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미국 같은 데서 봐도 여전히 마운자로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감량치를 더 선호하시는 이제 뭐 의사들도 있을 거고요. 빠른 감량이 더 낫다라는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검증된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혈관 질환도 그럴 거고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뭐 메쉬 같은 질환들에서도 허가 적응증이 있는 약물들이 더 좀 그런 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다. 경쟁적인 서열보다는 환자군에 맞는 선택지에 대한 수보군이 맞춤형 되죠. 뭐 차별화. 예, 그런 것들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가 비만 환자의 심혈관 위험 감소 적응증을 승인받는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티저파타이드 같은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이 임상점 이점은 얼마나 강력한 좀 방어 기제가 될까요?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CV 리스크가 사실 조금 뭐 심혈관계 그런 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마를 선택하는 게 저는 체중 감량이 좀 덜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더 맞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 마케팅적으로 사실 되게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심혈관계 의사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위고비든 마운자르든 이제 처방한 의사들이 종류가 되게 여러 분들이시잖아요. 뭐 우리 흔히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분들도 처방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내과에서도 처방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약물들 좀 처방할 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심혈관계 중심으로 좀 처방하시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위고비를 훨씬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마케팅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환자군 쪽으로 좀 더 자기들의 장점들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쉬 트론티네마가 임상 3상에 진입하여 BBB 셔틀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술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서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을까요? 뇌질환에서 되게 조금 많이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향성을 많이 조금 바꾸고 있는 거라고는 좀 생각해요, 트론티네마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약물들이 항체로 하는 약물들 뇌질환에서도 많이 있는데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사실 뭐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게 아마 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뇌는 이제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구조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 뇌는 이제 아무 물질이나 사실 조금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특히 큰 물질 같은 경우는 뇌로 통과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사실 항체는 거의 큰 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항체는 사실 뇌로 잘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론티네마비 좀 보여줬던 거는, 트론티네마블이 조금 더 상징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뭐 트론티네마비를 타겟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이제 병리 단백질이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를 조금 유발한다라고 좀 잘 가장 강력하게 좀 이제 알려져 있는, 약간 이론 단계긴 하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단백질을 이제 억제하는 약물들로 지금 이제 승인돼서 판매 중인 게 에자이의 레켐비, 그 다음에 엘라일의 키서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원래 로슈가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고 있던 간테네루맙이라고 하는 항체 약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간테네루맙은 임상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거의 많이 못 줄였거든요. 한 30% 전후에서 제 기억엔 줄였던 것 같은데, 두 개 임상에서. 그러면서 로슈가 간테네루맙 임상을 다 중단을 했죠. 중단하면서 버렸는데, 트론티네맙은 간테네루맙의 항체에다가 BBB 셔틀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더 접목시킨 기술이고,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활성 약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간테네루맙과 동일한데, 트론티네맙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거의 막 16주차에 거의 0에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도 밑으로 줄이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간테네루맙하고는 확연하게 조금 차이 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BL 바이오가 GSK 엘라일리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자체 BBB 셔틀을 보유한 빅파마들이 왜 그라바디비 플랫폼을 추가로 좀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뭐 BBB 셔틀로 이제 임상 단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거는 이제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이제 철 단백질 운송하는 이제 수용체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로슈나의 트론티네맙도 그런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ABL 바이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랩바디-B 같은 경우는 IGF-1R이라고 하는 이제 인슐린 관련된 수용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떠오르는 것 중에 뭐 CD98HC라고 하는 또 다른 타겟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디날리나 이런 데들의 좀 발표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트랜스페린 수용체 타겟하는 이제 BBB 셔틀 같은 경우는 뇌로 되게 빨리 들어가는데 대신 빨리 사라지는 모습들, 아니면 CD98 같은 경우는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사라지는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IGF-1R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의 중간 수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뭐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랜스페린 같이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항체 같은 약물들 같은 경우는 IGF-1R처럼 조금 중간 타임을 가지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것들이가 꼭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하는 약물이라던가 타겟 아니면 모달리티 이런 것들 따라서 궁합에 맞는 이제 BBB 셔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IGF-1R 중에 이제 ABL 바이오 그랩바디비가 선호될 수 있는 거는 IGF-1R 하는 기업 자체가 많지도 않았었고, 그 중에 이제 ABL 바이오가 사노피 기술 이전했던 ABL301 통해서 IGF-1R로는 유일하게 임상 데이터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이제 훨씬 더 조금 선호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이포 유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항체 치료제 부작용인 아리아 발생 위험이 다르다고 하는데, BBB 셔틀 기술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 전달 효율을 높이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포이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로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그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뭐 저도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2, 3년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토르 영화 토르 배우분이 그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이제 검사해봤는데 아포이포 이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0개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포이포가 두 개 다 아포이포라고 해서 자기 리스크 높다 그래서 조기 은퇴 좀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인터뷰하고, 그때 제가 팔로우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포이포는 알츠하이머 위험을 되게 많이 높이는 대표적인 그 유전자로 확률로 잘 알려져 있고, 아포이포가 그러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 중에 아포이포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위험이 높으니까. 근데 아포이포 단백질이 가지는 문제 중에 이제 출혈 위험들을 좀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레캠비라던가 키선라 같은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항체들 같은 경우 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이 되는 것들이 아리아라고 하는 부작용인데 이게 뇌 부종이라던가 출혈들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아직까지 이론이긴 하지만 그런 단백질들이 그런 약물들을 썼을 때 아리아 부작용이 생기는 가장 조금 유력한 가설로는 결국은 우리가 항체 약물들이 우리 몸을 떠돌다가 결국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 혈관 사이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야 될 건데 혈관벽 사이를 통해서 지나가야 될 건데 알츠하이머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관벽에도 충분히 이제 막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 항체들이 대부분 다 글로 지나가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그 베타아밀로이드와 결합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좀 과하게 일으키면서 출혈을 되게 많이 일으키는 리스크가 있을 거고 아포이포가 가뜩이나 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건데 이제 BBB 셔틀을 쓰는 약물들 같은 경우는 혈관 통해서도 지나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제포원알이라던가 뭐 트랜스페린 같은 이제 수용체들을 통해서 이제 혈관벽이 아닌 부분들도 좀 이제 뇌에 좀 고르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리아 부작용 훨씬 더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뭐 트론티네맙 같은 경우가 이제 효과적으로도 되게 드라마틱했는데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레캠비나 키선라 같은 것들이 아리아 부작용이 막 한 20% 30% 이때 정도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 트론티네맙은 한 4% 5% 훨씬 더 확연히 좀 적게 나오는 것들 보여주면서 부작용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노시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BBB 셔틀을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적용하고 있다는데 이 기술이 뇌를 넘어서 근육 조직 등으로 확장될 때 기대되는 상황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제 또 유망한 모달리티 중에 많이들 기대하시는 것들이 RNA 관련된 RNA 인터피어라고 해서 간섭하는 이제 RNA 치료제들 많이들 하시는데 RNA 치료제들의 이제 가장 붐을 일으켰던 거는 엘라일라메라고 하는 회사가 갈락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면서 이제 RNA 약물을 간으로 전달하는 것들을 시키면서 간 관련된 질환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이제 많은 이제 RNA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NA 약물들은 간 관련된 질환들만 열심히 하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노바티스에 인수됐던 어비디티라고 하는 기업이 항체를 붙여서 RNA 약물들을 근육으로 보내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 관련된 질환 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줬었고 ABL 바이오가 하겠다는 컨셉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항체와 거기 링커를 통해서 RNA 약물들을 붙이고 그거를 뭐 뇌라던가 근육을 통해서 전달해주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RNA 약물들이 뭐 뇌 관련 질환들 아니면 근육 관련된 질환들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확장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지금 아이오니스가 주로 신경계 관련된 질환들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이제 RNA 기업인데 아이오니스의 뭐 스핀라자라던가 이런 약물들 보면 주사 방법 보면은 우리 척수에 직접 주사하는 거거든요. 척수강 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사가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많이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이런 BBB 셔틀을 적용해서 뇌나 이런 데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정맥 주사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피하 주사까지도 좀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훨씬 더 이제 편의성도 좋아지고 주사하는 접근성들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이제 약간은 지금 RNA 관련된 기술에서는 충분히 좀 필요한 기술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 준 거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님께서는 글로벌과 한국에서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이쪽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ABL 바이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좋게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ABL 바이오가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여기 보고서에서 쓴 것처럼 트론티네맙이 이제 3상에 들어가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진짜 베타 아밀로이드를 빠르고 강하게 줄여서 이게 실제로 뭐 기억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보존시켜 주는가를 보여주는 임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알츠하이머도 그럴 거고 또 관심 많은 것 중에 파킨슨병 뭐 이런 것들도 그럴 거고 아니면 많은 정신계 질환 쪽에서도 BBB 셔틀 특히 거대 분자를 쓰는 항체 같은 걸 쓰는 약물들에서는 충분히 BBB 셔틀에 대한 훨씬 니즈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토모큐브도 저는 좀 좋게 보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이제 FDA뿐만 아니라 뭐 유럽뿐만 아니라 FDA 같은 경우도 동물 실험의 대체 방법으로 뭐 오가노이드 같은 약물 실험 방법들 많이 권하고 있고 아니면 AI를 통한 신약 개발들도 많이 권하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가 좋게 보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한테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동물 실험이라던가 세포 실험이 있을 건데 오가노이드는 이 두 실험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오가노이드가 뭐 사람 세포에 좀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가노이드를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가 이제 오가노이드 실험의 특히 이미지 분석에서 가장 조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장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시장 성장과 좀 동반해서 토모큐브 자체도 뭐 장비에 대한 수요들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비만에서는 국내에서는 뭐 한미약품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근데 ABL 바이오가 지금 주가 잠깐 제가 찾아봤는데 197,600원이더라고요. 여기
목표 주가 21만 원이면 거의 다 됐죠. 거의 뭐 다 돼서 지금 뭔가 좋게 얘기하기에는 상승 여력이 너무 얼마 없지 않을까. 이게 ABL가 그동안 해온 딜을 네. 기반으로 해서 사실 뭐 돈은 목표 주가 사실 저 정도로 보지만 이제 앞으로 더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뭐 저게 거의 아직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네. 뭐 목표 주가에 사실 녹여내기는 사실 좀 어려워서 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은 사실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301 임상이 일상에서 인슐린 관련 부작용 없이 유사한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향후 후속 기술 이전 계약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실까요? 그랩바디비 아까 말씀드린 뭐 비비비 셔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물의 실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약물을 진짜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 뚜렷한 사실 부작용이 크면은 이 자체로가 약간 이제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기존에 뭐 트랜스페린 많이 했던 부분들은 가장 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빈혈 같은 부작용들을 좀 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수용체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혈 이제 운송해주는 단백질의 수용체들을 같이 좀 차단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위스타일에서 조금 IGF-1R 수용체에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약간 인슐린 관련된 조금 역할들을 방해를 하면서 뭐 혈당 관련된 조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했는데 뭐 ABL 가장 조금 리드 임상인 ABL 301 임상 결과에서는 관련된 그런 결과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일단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 상으로는 별다른 이제 인슐린 관련된 문제들은 야기하지 않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 임상 데이터 발표나 허가 일정 중 시장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가장 강력한 이벤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허가 뭐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는 일라일리의 오포글리프론 먹는 이제 다이어트약, 제이피온 약물들 허가일 거고 이제 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먹는 약 시장에서도 노보와 릴리의 경쟁 구도 그리고 특히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는 노보 약물과 다르게 복용 편의성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는 측면, 뭐 대량 생산도 훨씬 더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성장을 훨씬 더 조금 주도할 걸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뭐 그 시장 그거 좀 허가 받는 거 가장 조금 내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내년 상반기에 있을 임상 중에서 가장 조금 뭐 원래 올해 하반기 좀 예상했었었는데 상반기로 내년 상반기로 좀 밀렸던 임상 중에서 기대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반자르라고 하는 이제 ADC 관련된 임상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좀 가장 주도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MSD의 키트루다 화학요법과 경쟁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인 임핀지 거기에 더해서 다이치상교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트랍2 ADC인 다트로웨이를 같이 병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임상이고요. 지금 뭐 트랍2 그러니까 뭐 ADC에서 지금 가장 조금 선호되는 것도 헐2 같은 타겟들은 N02가 워낙 잘 나가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랍2가 뭐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 확대를 아직까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아반자르 임상 결과가 좀 잘 나왔을 때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이제 트랍2의 조금 가능성들, 확장성 이런 것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랍2 ADC 가지고 있는 뭐 국내에서도 뭐 리가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ADC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ADC가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어떤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좀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좀 중요한 임상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나 이중항체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죠.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임상 결과를 좀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임상에 간접 비교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상 뭐 환자군도 사실 완전 똑같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인종도 다 다를 수도 있을 거고 뭐 판단하는 지표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접 비교하는 데이터들은 조금 조심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신약 개발하는 것도 다 경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아무리 사실 좋은 데이터들을 내고 있어도 내 경쟁자가 사실 더 좋은 데이터를 냈을 때 나의 경쟁력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경쟁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임상 데이터 판단할 때는. 그리고 빅파마들이 바이오텍과의 기술 수출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좀 어떤 기회와 위협이 될까요? 뭐 빅파마들이 이런 라이센스 인을 해오는 것들을 더 늘려가는 것들은 국내 기업 바이오텍들한테는 사실 조금 긍정적인 측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이 사실 후기 임상까지 끝까지 개발하기에는 사실 자본적 여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국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도 그만큼 하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사가는 빅파마들을 팔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인데 결국은 빅파마들이 그런 것들을 확장하면 할수록 뭐 좋은 에셋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경쟁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을 거고 좋은 조건, 뭐 더 비싼 가격 이런 걸로 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빅파마들이 보는 건 한국 시장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걔네들은 뭐 당연히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에
중국에 있는 뭐 일본에 있는 바이오텍들도 볼 거고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들, 좋은 컨셉들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자기들의 좀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초기 임상이긴 하지만 뭐 사람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증명을 하고 나서 파는 것들이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환경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독창적인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가장 빨라도 좋긴 한데 국내에서 대부분 가장 빠른 거를 사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라던가 어떤 다름을 통해서 얻어오는 차별성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이제 조방원이었고, 이제 하반기에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도 좀 뜨거웠던 것들이 있고, 2000년도 잠깐 반등한 것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몇 번 더 남아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국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사실 올해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올랐던 것 같은데 더블 올랐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에는 그동안은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눌려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 보니까 뭐 개별 종목단에서 사실은 조금 뭐 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섹터 자체가 뭐 다 올해처럼 가는 분위기는 내년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올해 많은 종목이 사실 좀 신고가를 찍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밸류적인 부담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다. 여전히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수요나 빅파마들의 좀 관심들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뭐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사실 가치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이제 종목도 여쭤보고 바이오 쪽의 시장의 이슈도 여쭤봤는데 지금 현금 한 5천만이 있는 분이라면 바이오 섹터에 좀 어디에 좀 어떤 종목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은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ABL 바이오 여전히 ABL 바이오. 좋게 보고 있고 현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요. 이제 국내에서 뭐 가장 시총 크다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드라마틱한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꾸준한 성장들을 여전히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요 뭐 이제 약간 다들 성격이 이제 또 다르죠. 뭐 ABL 바이오는 바이오텍 성격일 거고 아니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제조업 성격이 좀 많이 약간 강한데 파운드리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각각에서는 그 세 종목들이 가장 조금 투자하시기에는 가장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가장 좋지 않을까. 바이오 종목은 뭐 섹터 ETF를 사는 것보다는 잘 공부해서 개별 종목을 사는 걸 훨씬 더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종목별로. 근데 요새는 뭐 ETF 사실 액티브 ETF 같은 것들이 이제 증산하다 보니까 뭐 그런 ETF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 섹터는 약간은 섹터 자체가 뭐 올해처럼 이제 금리나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 때문에 같이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되는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옆에 기업들을 끌어주는 것들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뭐 밸류체인이 사실 좀 명확하게 있는 것도 크지 않고 그래서 뭐 개별 기업 성격이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바이오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흔치는 않은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이나 이런 건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바이오 쪽이 찌라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막 돌면서 막 몰려가는 경우 작전주도 좀 많은 것 같고 한데 투자 경고나 좀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임상 결과나 뭐 아니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임상 결과들을 뭐 이제 참고는 듣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스스로 임상 결과를 조금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기업들의 뭐 경쟁 약물들의 임상 결과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환자마다 사실 임상이라는 것들은 데이터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좋게 나올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것 임상 환자 수가 특히 국내 같은 경우 초기 임상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튀는 데이터들도 가끔 튀는 데이터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간접 비교라는 것들을 항상 조금 맹신하는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그런 빅파마들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 경쟁자는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글로벌 모든 회사들이 사실 다들 경쟁자다라는 생각들로 해서 뭐 그런 기업들을 같이 좀 팔로우하면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리고 좋게 보시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과 LBM 바이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바이오 투자에 오늘 연구위원님이 자료와 이 리포트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ABL 바이오 리포트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리포팅을 한 거니까 이 자료 링크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바이오주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한윤수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